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4대강 사업 유지관리비와 마무리공사 그리고 수자원공사 이자 명목으로 7,200억 원의 새해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무상보육 공약을 해놓고도 돈 없다며 나 몰라라 하는 누리과정 시도 교육청 몫의 44%, 그리고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는 무상급식 예산의 46%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이죠. 또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주고 있는 기초연금도 약 30만 명 정도에게는 2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해서 월 4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복지에는 쓸 돈이 없다면서 4대강 밑빠진 독에는 펑펑 쓰고 있는 겁니다. 무려 22조 원을 퍼붓고도 앞으로 해마다 7천억 원에서 1조 원씩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수질 악화나 생태계 파괴 등이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현 상태 유지만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녹차라떼나 큰빛 이끼벌레의 창궐을 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해마다 7천억 원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대강 사업 정밀 조사를 통해서 잘못이 드러나면 정책 담당자와 사업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수십 개에 달하는 볼을 허물어서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지출을 당장 그만둬야 합니다. 이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땀방울이 뻘뻘 나는 사우나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간편하게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지금도 조선일보를 구독하는 아버지와 국민TV 조합원 아들이 함께 만들고 세계 12개국에 수출하는 원종의선 사우나 땀방울. 2인용 사우나를 반신욕기보다 싼 가격 165만 원에 판매합니다. 와우. 헤어드라이기보다 적은 전기 사용으로 전기료 걱정까지 싸. 이제 땀만 빼지 마시고 건강을 업하세요. 홈페이지는 www.kirc.co.kr. 문의 전화는 010-7713-2433, 010-7713-2433. 국민TV 조합원 유리맛반님이 직접 설치해드립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한 주의 한가운데인 수요일입니다. 날씨는 상당히 흐리고 좀 추워질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죠.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MB 정권이 유치한 평창 동계올림픽 또 하나의 재정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입니까? 예. 2011년 유치할 당시 8조 8천억이었던 추정 예산 최근에 13조로 폭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녹색연합은 2015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중앙정부 예산 편성 현황과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이 재정 규모가 유치할 당시에는 8조 8천억이던 것이 지금은 13조로 대폭 늘어나서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을 시급히 재검토하지 않는다면은 강원도의 재정 파산 선고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 예산이 폭증한 것은 대규모 토목 때문이었습니다. 네. 애초 계획하고 다르게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된 데에는요. 우선 알펜시아 스키 점프대를 개보수해서 개막식, 폐막식 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는데 5만석 규모의 관람석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아예 새로 개막식, 폐막식장을 새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까지 논란을 벌이다가 평창 횡계리에 4만석 규모의 이런 개막식장, 폐막식장 이걸 건설하기로 한 건데요. 여기에다 강원도는 개막식, 폐막식장 주변에 총 사업비 1,397억을 들여서 올림픽 플라자를 별도로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서울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처럼 서울 아닙니까, 거기는? 서울이어도 뭐 프로축구 말고는 별로 쓰임새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업 대비 지금 이게 수지가 맞느냐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 말이죠. 평창의 인구수가요. 4월 말 현재 43,70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한 개 동만도 못한 그렇죠. 이런 그 인구수고요. 또 개막식, 폐막식이 예정된 횡계리 여기의 인구는 4천여 명입니다. 네. 대회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유령 경기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말이에요. 네. 애초에 그 재정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네. 8조 8천억 그러니까 9조 원 잡아주고 9조 원이 지금 13조로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4조가 늘어나는 거고 퍼센테이지로 거의 50%에 육박하는 증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5%나 10%라면 혹시라도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사전에 계획을 했길래 무려 50% 가까이 증액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계획을 세웠던 사람부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죠.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전 단계에서부터 책임을 물어야 할 매우 위중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며칠이나 쓰겠다고 5만석 규모의 관람석이 있는 개폐막식장을 또 만든다. 강원도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사태 심각성을 절감한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강원도는 당초에 민자 조달로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겠다던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 계획은 무산이 됐고요. 중앙정부마저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건립 비용 50%와 사후 관리까지 강원도와 조직위원회에 떠맡겼습니다. 이 정권의 아주 특기입니다. 떠맡기기. 네. 예. 생색은 지들이 다 내고 말이죠. 예. 강원도 의회는 이제까지 개회식, 폐회식장의 정부 부담을 75%로 요구해 왔는데 50%를 떠안으라니. 25%도 아니고 50%를 떠안으라니. 이거는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간과한 처사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각에서는 대회를 반납하자는 그런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문제군요. 큰일 났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강원도한테 떠밀릴 만은 아닌 거죠. 강원도 재정 자립도를 보거나 전체 인구 규모를 보거나 이런 점에서는 뭐 닥닥 긁어도 지금 나올 게 별로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유치할 때는 온 국민이 다 나서고 뭐 온 국력을 다 쏟아붓고 재벌들 다 나서고 하더니 그때 저 삼성 이건희 회장도 열심히 뛰었죠. 이건희 회장이 열심히 제법? 뛰기로 약속을 해주고 사면된 거 아닙니까? 아, 그랬죠. 예. 그런데 그럼 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다못해 이럴 때라도. 재산이 얼마죠?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친하지 않아서 재산까지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던데. 지금 또 병석에 계셔서. 예. 어떻게 뭐 좀. 아니, 이거는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되면 강원도 돈으로 하든 나라 돈으로 하든 결국은 국민 돈, 세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민자가 유치가 되지 않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사달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강원도 도지사, 도교육감 모두 다 저쪽이잖아. 그 무상복지하더니 저렇게 됐다고. 이럴 거예요. 틀림없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거는.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나저나. 예, 우리 동의파파님이 올리셨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여당한테 다 뒤집어 씌울 사안은 아니에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게 평창올림픽 추진했었고요. 네. 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 역시 굉장히 의지가 있었단 말이죠. 네. 어차피 유치가 된 거니까 잘 하자고 하는 것일 텐데. 네. 그래서 아무런 대책 없이 지금 하루하루 날짜만 가고 네. 서로 지금 공을 미루면서 중간에 떠버리는 경우 최악일 텐데 말이에요. 예. 문제군요. 예. 자, 다음 MB 정부 시절 이명박 대통령 형제가 주도한 이른바 VIP 자원 외교 거의 다 꽝 실패인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제. 예, MB 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위원회의 위원장이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데요. 이 양반이 자원외교를 수년에 걸쳐서 파고든 인물입니다. 이 노영민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MOU가 28건, 이상득 친형이죠. 이 사람은 11건, 한승수 총리 4건, 그리고 외국 VIP가 방한할 때 체결된 MOU가 2건 해서 모두 45건인데요. MOU 45건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액은 1조 4,461억이고요. 2조 721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3조 5,182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거 따져보니까 대단히 부실하다는 겁니다. 45건 가운데 금융비용 조달 MOU 1건, 그리고 정보교류협력 MOU 9건을 제외한 탐사개발 MOU 35건 중에 성과 없이 종료된 MOU가 29건, 진행 중인 사업이 6건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0%에 육박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MB가 2012년 9월에 체결한 그린란드 희귀금속 공동탐사 MOU는 올해 8억 8천만 원이 투자돼서 1차 탐사가 종료됐는데 계속 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2011년 3월에 MB가 우리 유전이 생겼다면서 자랑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유전 개발 사업, 이거 서명 보너스와 기투자비 보상 이 다 합해서 442억, 탐사비 161억 해서 720억이 투여가 됐고요. 네. 이후에 또 1조 4,200억의 추가 투자가 계획되어 있지만은 2개의 광구는 아직 탐사가 시작되지 않았고, 탐사가 진행 중인 1개 광구도 탐사 계획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은 요란하게 이제 진행이 됐지만은 네.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되거나 사실상 기대를 해도 기대를 하지 않아도 기대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봐도 모방할 것이다. 노영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요란했던 MB정부의 VIP 자원 외교는 대부분 성과 없이 종결됐고 진행 중인 사업도 성과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국제적 망신만 초래한 굴욕 외교다. 옛날에 국부는 유출되고 껌때기만 남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옛날에 형제는 용감했다.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예. 이상득, 이명박 씨. 형제 네. 맞죠? 예. 네. 앞으로도 얼마나 용감한지 한번 보십시다. 네. 하여간 폭탄주 10잔 마시는 걸로 봐서는 한 자리에서 네. 용감하긴 용감하네요. MB가. 두려움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측근들 모아놓고 폭탄주 10잔 퍼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MB가요. 예. 술도 잘 못한다고 그러더니. 기관지 문제가 있어서 군대 못 간 사람 아닙니까? 예? 이게 군대 면제가 되면서 갑자기 기관지가 나아지셨는지. 예. 자, 이건 또 왜 그랬답니까? 검찰이 현직 중앙일간지 기자
한테 온 우편물을 미리 열어봤다고요? 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입 중인 세계일보 박모 기자를 수취인으로 한 그런 등기 우편물을 임의로 대리 수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기자실로 이제 배달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본인에게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뜯어봤다. 이런 의혹 아니겠습니까? 모 처에서 발송된 등기 우편물에는 모 지방검찰청 A 차장검사의 부인이 한 유공자 단체 간부로부터 유럽 여행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 등을 받아간 것과 관련한 증거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우편물 겉면에는 제보자 이름과 집 주소,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등기 우편물은 배달 당일 이 세계일보 기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나흘 뒤에 건네졌습니다. 이 기간 등기 우편물은 대검 운영지원과와 대변인실을 돌았습니다. 뒤늦게 수취인에게 전달된 우편물은 겉봉이 뜯겨졌다가 비닐 테이프로 다시 봉합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우편물을 개봉해서 내용을 들여다봤거나 일부러 지연 전달했을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대검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직원이 등기 우편을 대리 수령한 다음 실수로 우편물을 뜯었다가 다시 봉했다. 그러니까 검찰 직원이 열어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실수라고요? 이게 어떻게 실수일 수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실수로 남의 우편물을 이렇게 뜯을 수가 있는 겁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세계일보는 검찰은 등기 우편물의 수취인을 적시한 것을 알고도 훼손했기 때문에 결국 기자의 취재 동향을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계일보가 검찰 차장 검사의 이 국가유공자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 아니냐. 뭐 꽤 된 사건입니다만은 네. 이와 관련해서 연일 그 특종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자, 이 출입 기자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나흘이나 보관했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누가 이걸 제보했는지 신원이 노출됐을 것이다. 검찰이 출입기자 동향을 감시했다고 의심받을 만하다. 법조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우편물 열어보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데요. 처벌 대상이죠. 네. 형사처벌입니다. 형사처벌. 예. 자, 그렇고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아주 뭐 굵직한 보도를 하나 했는데 네. 바로 그것이 그 점이 바로 국정원과 동아일보가 뭔가 커넥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것에 또 뭐 증거? 네. 뭐 혐의? 이렇단 얘기죠, 지금?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았던 신문이 바로 동아일보입니다. 최초로 몰았던 신문이요. 그렇죠. 네. 2013년 1월 21일 단독 북한 탈출 주민 서울 정착 지원 업무 탈북 공무원 간첩 혐의 구속 이런 기사였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이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 이 탈북 공무원 신분이 됐는데 이 사람 간첩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 유우성 씨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서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이 돼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유우성 씨 이야기를 세상에 처음 알린 신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다음날 사설을 통해서 탈북자로 위장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나날이 진화하는 북한의 대남 공작에 비해서 우리 공안기관의 대공 시스템이 한심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면서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아예 규정을 한 거지요. 이후에 동아일보는 2013 한국 탈북자 간첩 딜레마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통해서 위장 탈북 가려내지 못하는 시스템 등 탈북자 검증 시스템을 질타하는 보도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한 인터뷰 기사가 이제 실립니다. 2014년 2월 24일. 예. 탈북자 A씨의 단독 인터뷰인데 탈북자 A씨 여성분이었습니다. 네. 유우성 씨가 북한 보위부에서 일했다는 유우성 씨 아버지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근데 이 탈북자가 돈을 받고 이렇게 증언을 한 것이다. 네, 국정원에서 허위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국정원에서 2천만 원 받았다고 예. 이 A 씨의 전 남편인 B 씨가 예. B 씨가 최근 폭로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동안 유성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줄기차게 시작부터 계속해서 논조를 펴오면서 이 국정원의 거침없는 이런 간첩몰이를 뒷받침해줬던 동아일보, 이 인터뷰까지 했고 국정원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렇다면은 국정원과 동아일보의 커넥션은 이거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동아일보 기자들한테 뚫렸구만요. 그것도 아주 뻥. 예. 응?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동아일보는 어떻게 이런 국정원과의 그 정보 교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내용을 보도하는 쪽으로 연결돼 있다면 이건 뭐 동아일보는 언론이라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겠죠. 이건 결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 유착의 표징이라 하겠습니다. 네. 국가기관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이용해서 항상 의문점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이 어떻게 된 것이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조작,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동조까지 했다면은 이건 언론 타락한 거지요. 최진봉 성공에 대해서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진단 내용까지 덧붙여서 전해드렸습니다. 참, 제가 동아일보에서 일할 때는 적어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참 참담합니다. 이 최우열 기자라는 기자가 그 인터뷰 기사를 썼군요. 처음 썼던 그 기자죠. 예, 최우열 기자. 이게 저 분명히 어떻게 된 경위인지 독자와 또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선의로 보자면은 국정원의 언론 플레이에 속아 넘어간 건지 아니면 본인도 이게 조작된 인터뷰인 줄 알고 그렇게 이런 국정원 띄워주기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은 건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 기자 위로도 데스크 라인에 있는 부장, 사장, 부장, 부국장, 편집국장 이 라인들에서도 당연히 반성을 해야죠. 네, 뭐 반성에 앞서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해명해야 되고요. 뭐 문제가 된다면은 반성 정도가 아니라 사과하고 참담합니다. 그나저나 책임을 져야죠. 친정집이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이원. 네, 우울한 뉴스 브리핑 김영민 PD였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미완으로 끝난 동학 농민운동.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갈망하는 민주 시민의 꿈. 미디어 협동조합 건설로 연글고 있습니다. 국민점TV에 접속하셔서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하심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좌절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네, 5시 54분 27초 막 됐습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는 왜 시사저널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라고 박지만 씨가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번 했었죠. 이거 가지고 한번 사단이 났었죠. 이 보도가 나니까 정윤회 씨가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도한 시사저널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사저널 측의 변호사인 법무법인 다올 박재현 변호사 연결해서 어떻게 된 일이고 실제 미행을 했는지 정윤회 씨는 왜 이렇게 격분을 하는지 무슨 암투나 일들이 오가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요모조모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하신 것
또는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 올려주십시오.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조합원 분들 중에서 짬을 내서 이렇게 국민TV 사무실에 와가지고 조합원 배가 운동 그리고 다달이 CMS 내는 거 독려하는 전화 자원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마침 그 성남의 이근수 조합원 닉네임은 유도조아라고 하시네요. 아주 열혈 조합원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조합일에 앞장서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분을 마침 제가 이제 오늘 9시에 뉴스K에 나갈 인터뷰를 사전 녹화하고 나오다가 이분을 마침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분 말씀이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이 국민TV 라디오의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조회수 그리고 클릭수 1위라고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겠고 그냥 뭐 우리 국민TV 라디오의 프로그램 중에서 뭐 조금 청취율이 좋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간대 다른 여타 방송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과도 질적으로 승부를 하고 또 팟캐스트의 특성상 저장했다가 언제든 꺼내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저와 그리고 몇 명 되진 않지만 우리 제작진들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간곡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드립니다. 글에 오셨듯이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재언, 쓴소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쑥스럽네요. 탱탱 인디고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붉은색 하트를 2개 이런 건 어떻게 여기도 이모티콘 그런 게 있나 봐요. 석양의 건맨께서는 정윤회 씨 요즘 근황이 궁금하다. 물론 근혜 씨가 걱정돼서리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네, 근황도 뭐 당연히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죠. 근데 아마 간단한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슬픈 피에로께서는 조작하고 억압하는 집단들이 큰소리 떵떵 치면서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는 사회 그 엄혹하다던 유신 시대를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과연 그때와 얼마나 차이가 날까나. 어떠세요?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이 방에 이거에 대해서 답할 사람 저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72년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4학년 때 유신이 선포됐고 유신이 뭔지도 모르면서 담임 선생님이 무슨 이렇게 유인물을 하나 주면서 제가 뭐 글씨를 좀 예쁘게 썼던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 지금도 초등학교 교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앞에 이제 선생님이 주로 판서를 하는 칠판이 있고 수업용 칠판 교실 그 칠판의 반대편 교실 뒷면에 가면은 뭐 학예회 하고 미술 그림도 붙여놓고 포스터도 붙이고 하는 그런 또 공간이 하나 있죠. 대개 거기에도 조그만 칠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아주 또박또박 10월 유신의 필요성이라는 제목하에 뭐 이렇게 옮겨 적게 했어요. 나눠준 유인물을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분필로 글을 쓴 거죠. 저는 그냥 그때 글씨만 옮겨 적었죠. 유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 씨가 사망했습니다. 10월 26일 밤에. 그래서 이제 긴급조치 그런 거는 알았죠. 그리고 이영희 선생의 책을 고등학교 저희 선배들로부터 이제 대학을 서울이나 어디로 간 이런 선배들이 이렇게 몰래 주어서 책을 읽고 전환시대의 논리 그런 책을 한번 봤던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한국학생운동사 이런 데 보시면 잘 나올 텐데 긴급조치로 상징되는 그래서 술집에서 무슨 말만 잘못해도 어른들이 잡혀가고 그런 사건이 실제 있었고요. 그건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제가 당시에 술집을 출입할 나이는 아니어서
술집에서 이상한 말 하다 잡혀간 사람을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들 아무튼 쉬쉬했고 저희 아버님께서 저한테 늘 뭐 이렇게 말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그냥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죠. 그때마다 거의 매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3이 되던 해에 이른바 광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항쟁이 터졌는데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제가 다니던 저희 학교 담벼락에 전두환 물러가라 이런 거를 이렇게 붉은색 스프레이로 쓰고 그랬다가 좀 그날은 평소보다 학교를 한 2시간쯤 일찍 가서 그 학교 벽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쓰고 화장실하고 교실에다가도 쓰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유 씨는 박정희 씨의 사망과 함께 일단 종료는 됐지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유신보다 더 폭압적인 정치가 계속됐죠. 그러니까 10월 유신은 형식적으로는 79년 10월 26일 12.6 사태와 함께 끝나긴 했지만 더 강화된 유신, 더 엄혹한 유신은 그 뒤로도 약 10년여 더 계속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슬픈 삐에로님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때는 다들 숨죽이고 말 조심하고 쉬쉬하고 그랬었습니다. 붙잡혀 간다고요. 국물도 없수다님께서는 동아일보 답다. 과거 동아일보 살리기 광고 싣기가 생각난다. 어쩌다 이렇게 찌라시가 됐는지 그러셨네요. 글쎄 말입니다. 치욕적입니다. 오동팔님께서 역대 최악의 지역 편중 인사 5대 사정권력 기관장이 모두 영남이다. 그러면서 관련 도표를 올려주셨는데요. 조금 이따 이어질 뉴스 행간에서 이것은 제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좀 얘기 나눠 보시죠. 사자방 중에 4대강 비리부터 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양파 껍질처럼 나올 텐데 마지막 한 꺼풀까지 철저히 파헤쳐다. 그러다 보면 방산 비리에도 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4대강 사업 관련 내년 예산에 7,200억 원 편성됐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의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랬고 평창은 그냥 모두의 잘못이다. 여당도 잘못이고 현재의 야당도 좀 잘못이 있다. 잘잘못은 일단 이렇게 진단을 하시고 그 이후의 대책 둥이파파님께서 그렇게 진단을 하셨고 다른 분 몇 분도 그 이후 강원도 재정 문제 이런 거 언급하면서 좀 사실 대책이 마땅치 않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겠죠.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겨레에 보도된 5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 그리고 삼성 출신이 공직인사 총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먼저 일부분 들으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정부 조직법을 반영해 어제 단행한 인사의 면면을 뜯어보면 적절성과 지역안배 등 논란 소지가 적지 않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국가의 재난안전 분야를 책임질 국민안전처 장관과 공직혁신과 인사를 총괄할 인사혁신처장이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은 모두 군 장성 출신으로 채워졌고 공직 인사를 진두지휘할 인사는 민간기업 출신으로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사람을 뽑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TK 출신을 지명해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 5대 사정기관의 수장을 모두 영남 출신이 독식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임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내정자가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생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네. 서강대 전자공학과 동기 동창인데 미사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고 하니까 이 정도는 큰 문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제 있었던 인사를 묶어서 총평 및 비판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언급이 됐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대 사정기관장 관련 인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정기관장, 사정기관이라고 하면 불러다 조사하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살피고 벌 주고 그러는 데죠.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 경찰, 국세청,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라고 불리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5대 사정기관장에는 들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것은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각 기관들 아닙니까? 여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정 업무를 하는 곳이 또 하나 있죠. 청와대 민정수석실입니다. 여기는 청와대의 한 실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정기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사정 능력 또는 사정 범위, 사정 강도, 그리고 밑에 검찰이나 경찰들을 지휘하는 힘은 어마어마하게 막강합니다. 여기까지를 만약에 넣는다면 이 5대 기관 플러스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합치면 6개 파트의 장들이 모두 다 경상남도 또는 경상북도 출신 분들입니다. 감사원장 황찬현, 경남 마산이시고요. 검찰총장 김진태, 경남 사천입니다. 경찰청장 강신명, 경남 합천, 국세청장 임환수, 경북 의성,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정재찬, 경북 문경,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의성 출신입니다. 제가 지역감정에 편승해서 이런 현상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비례로 몇 명은 꼭 어디가 몇 명이면 어디 출신 몇 명 이렇게 안배를 하거나 짜깁기 하듯이 해야만 잘된 인사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정기관의 특성상 무엇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축적이 되고 그 정보를 다 공개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아주 필요한 경우에 일정 부분만 공개를 합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할 때,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할 때 공소장, 그러면서 수사기록 일부가 이제 열람이 허용되고 이러는 겁니다. 국세청의 조사 내역 이런 거 대부분은 중요한 비밀 취급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겨우겨우 말을 해야 그 중에 일부 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슷하고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는 정말 그건 거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보를 다 장악하고 또 벌을 줄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추적인 기관들이죠. 그것도 공안 또는 강압 또는 공포 통치 이런 쪽으로 갈 때, 정권의 운영 방향이 그런 쪽으로 갈 때는 제가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곳들이 아주 힘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부터도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이고요. 그런데 우연히 경상남도 또는 북도 분들로만 충원이 됐다고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정권 담당자들은? 우연이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쪽, 대한민국 반도의 남쪽 부분에는 과연
특정 지역 또는 어느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런 데서만 특출난 인재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까요? 그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통계일까요? 저는 그냥 그런 것을 되묻고자 합니다. 모두 영남 출신인 것의 문제점은 우선 첫째, 생물학 용어로 동종교배를 들 수 있습니다. 동종교배 하면요, 잡종 열세 뭐 이런 거 나타난다고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들 나시죠? F1, F2, F3 갈수록 안 좋은 유전자가 더 도드라진다면서요? 그러니까 잡종 교배를, 잡종 강세 뭐 이런 단어들 기억나실 겁니다. 동종 교배의 위험성이 하나 있고요. 둘째, 우리가 남이가 이른바 그 부산의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유명해진 말이죠. 당시 김기춘 법무부 장관직에서 막 물러난 전직 김기춘 법무장관, 그때는 뭐 민간인이니까 씨라고 해야겠죠. 김기춘 씨가 부산 지역의 8개 기관장, 경찰서장 등등등 불러 모아가지고 김영삼 후보와 정주영 후보가 대선에서 맞붙고 있는데, 야, 우리가 지금 이 선거를 이렇게 하면 되겠니? 그 정주영 씨가 뭐 2층 고속도로인가? 경부고속도로,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반값 이래가지고 초반에 인기가 상당했죠. 그러니까 저렇게 방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들 뭉쳐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김영삼 후보가 안 되면 다 부산 영도딸인가? 거기에 가서 빠져 죽을 각오들을 하고 뛰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형님. 저 그 자리에 없어서 형님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부산 지역을 주름 잡던 김기춘 대단한 분이 내려와가지고 부산 지역의 기관장 8명을 소집해서 쫙 일장 연설을 하시니 얼마나 충성스럽게 또는 그 자리에 같이 한다는 것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그러니까 우리 남 아닙니다. 그러면서 한 잔들 멋있게 했겠죠. 그거 다 정주영 국민당 측에서 당시에 도청해가지고 녹음해서 그거 다 폭로했는데 결과는 아주 정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현지 기관장들이 모여서 대선 개입을 모의했던 범죄 현장인데 도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불똥은 정주영의 국민당으로 튀었거든요. 그날 나왔던 구호, 우리가 남이가, 그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다음,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만, 더군다나 주요 사정기관, 돈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건,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하건, 감사원을 통해서 하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을 압박하건, 아무튼 불러다가 조사하는 것으로 힘쓰는 기관장들이 모두 다 특정 지역 출신이면 집단 무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다 우리는 한 배고 다 그쪽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서도 같고, 그러니까 뭘 해야 하고, 그래서 특별히 뭐 업무 협의 이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쿵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아 하면 어고, 눈빛만 봐도 뭘 해야 하는지 알고. 그거는 월드컵 나갈 때 국가대표 축구팀을 만들 때는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가대표팀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고, 온갖 이해가 상충하고 다른 견해들을 묶어서 용광로처럼 만들든 모자이크처럼 만들든 아무튼 조화를 찾아내고 최대 공약수를 끄집어내고 그 최대 공약수를 늘리려고 애를 쓰고 교집합을 크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래서 정서와 민심과 정치의 파이를 크게 하는 것. 그게 국가 경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센 자리를 일색으로 채워버리면 과연 이 나라의 수사, 조사 등등의 사정 업무가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심입니다. 둘째, 이번에 어제 있었던 인사 중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삼성그룹 출신의 인사 전문가가 등용된 점이죠. 아까 낭독할 때 들으신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 삼성광통신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공직으로 오게 된 이분은 대통령직 인수위, 그리고 박근혜 대선 캠프 이런 곳에서 다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랬다고 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인사비서를 맡기는 거 일견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부터 후보 시절부터 같이 일해왔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철학을 더 잘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것까지는 전혀 시비하고 싶지 않고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력을 바로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공직 개혁을 추진하는 데는, 대통령의 눈빛과 의중을 읽는 데는 빠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통령의 독심술사를 뽑자는 게 아니고 공직을 개혁할 사람, 개혁할 적임자를 찾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사 담당 일을 맡기자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분이 공직개혁을 확실한 자기 소신을 갖고 역사의식을 갖고 시대가 원하는 점을 명확히 꿰뚫어서 해낼 수 있을지가 바로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뭐 삼성에 있었거나 뭐 대선 캠프에 있었거나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든 뭐 민간에 있었으면 어떻고, 인사 전문가고 조직을 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좋죠. 그의 능력은 높이 삽니다만 그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 부호를 하나 찍고자 한다라는 것이고, 이번에 또 하나 지금 세월호 여파로 지금 국가안전처 이거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장 차관이 모두 다 해군, 육군 출신들이에요. 만약에 세월호 한간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바다에서 터진 그 대참사가 아니고 무슨 육상에서 난 사고라면 지금 해군 출신이 이제 장관이 되고 육군 출신이 차관이 됐는데 그 장차관이 바뀌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냥 농담이라고 보고요. 군 출신이 과연 재난 안전 업무에 적임인가, 전문성이 있는가,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몇몇 가지 문제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봤고요. 그중에서 단연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 지역의 집단 무의식에 빠질 위험성이 크고 동종 교배로서 열등 유전자만 발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우리가 남이가 이 말 하나로 다 일렬 종대식으로 줄 서면서 뭉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장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한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혹시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네? 아니, 너무 목소리를 깔고 피곤하게 들려서 미안해가지고요. 괜찮으시죠? 아닙니다. 네. 네. 새해 예산안 처리, 이제 이게 데드라인, 마감 날짜도 하루하루 다가오고요.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두고 여야가 계속 신경전이 고조되는데, 네네. 도대체 양측 간에 뭐와 뭐를 맞바꾼다는 빅딜설이 오간답니까?
일단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는 지금 새누리당 정부 여당 쪽에서는 이제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뭐 지금까지도 해왔습니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아예 이 매일같이 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다소 좀 과장된 톤으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일 이후에는 절대 그 넘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 뭐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367조인가요? 376조인가요? 그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단 보름 만에 이 심사한다는 게, 그리고 더군다나 뭐 상임위에서 벌써 14조 원 가까이 증액을 시켜놓은 이 안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미 이제 여야가 그 정기국회 공전 초반에 뭐 장기간 공전을 하면서 좀 꼼꼼하게 정말로 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 문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정 시한 내 처리한다는 건 뭐 어렵다. 이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상식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12월 2일 예산안 시한 준수를 강조하는 건 결국은 못 지킬 것 같으니 명분이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반면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지금 사자방 비리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걸 빨리 못 박아라. 그러면 뭐 예산안 처리에도 좀 이것 좀 더 협조할 수 있고, 뭐 다른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오늘 그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에는 이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만 계속 하면서 이렇게 뭐 좀 가능성을 열어두다가 오늘 이제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정기국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정기국회 때는 사자방 국정조사 비리 문제, 이것에 대해서 그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뭐 야당 측의 대답을 내놓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못을 박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게 결국은 그렇게 얘기한 게, 그러면 정기국회 12월 9일 날 끝나는 정기국회 이후엔 대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해석으로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이거는 결국 지금 새누리당도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비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쪽으로 조금씩 입장이 좀 더 기울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이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결국은 지금 예산안 처리를 12월 2일까지 반드시 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정기국회 회기는 12월 9일까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 3일 여야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 한 2, 3일 내지 3, 4일 정도 심사기간 늘려서 야당과의 합의하에, 그러니까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안 단독 처리한다는 게 뭐 전례도 별로 없고, 사실 그렇게 했다가 뭐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모양새를 갖추려면 야당의 그 주장인 예산 심사 기간을 좀 늘리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대신 사자방 국정조사 비리 문제는 12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열어서 그 지금 방산비리는 어차피 검찰 수사로 먼저 진행을 하자는 입장은 표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4대강 사업 문제, 그다음에 자원외교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12월 중에 어쨌든 처리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하고 연계지어서 지금 하겠다, 논의를 해보겠다, 이런 뉘앙스를 새누리당도 내비치고 있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오히려 그 예산안 심사 부분에 대해서 12월 지금 뭐 그렇잖아도 국정시험 못 지킨다고 해마다 욕을 먹고 있으니, 그런데 이것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끌고 갔다가는 뭐 모든 덤터기를 쓸 것 같고, 그러니 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가는 토론회에서 12월 2일 반드시 지키겠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가 좀
그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합의를 하면 며칠은 늦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2월 9일 정기국회 마감 전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거를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안 처리 부분을 조금 여야가 유연성을 갖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문제, 그리고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 또 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뒤섞여서 여야 간에 충분히 좀 뭐랄까요, 양보와 타협이 가능한 그런 기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빅딜을 하긴 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맞바꾼다, 이런 방식의 빅딜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새 예산안 처리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좀 협조를 해주면 어쨌든 사자방 국정조사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지금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은 여당이 어쨌든 12월 안에 매듭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협의체, 사회적 합의기구 이런 부분을 여당이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절대 불가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공투본을 비롯해서 그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만나가지고 공투본 쪽에서도 이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이 되면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연금개혁 논의에는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큰 현안들이 지금 맞물려서 여야 간에 이 예년과 다르게 이 대치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김기춘 실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남이가 남 아니죠, 우리. 양 차장하고 저하고 남 아니죠? 여보세요? 아이고, 이거 전화가 갑자기 또 이상하게 됐습니다. 재밌게 해보려다가 그만 전화가 끊겨버렸네요. 아니면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해서 끊었나? 다시 전화를 연결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잘 살자 조합원님께서는 자꾸 구한말 생각이 나는 건 쓸데없는 걱정이겠죠. 애들 키우기 힘든데 나라가 이 모양이니 겁도 나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전화 연결됐네요. 아, 양 기자 다시 연결됐죠? 네네네. 우리가 남이가 그 말 들으셨어요? 네. 제가 대답을 했는데. 아, 그래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닙니다라고, 남이 아니죠라고 물어보셔서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아이고, 괜히 좀 재밌게 해보려다가 청취자분들께 저 혼나겠습니다. 그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뭐 경질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하고 긴밀하게 의견 주고받고 그러면서 업무도 꼼꼼히 챙긴다. 원래 일을 좋아하셔서 그럽니까? 아니면 비서실장 바뀔 거라는 일부의 관측은 완전히 틀렸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전화 감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늘 전화감이 대단히 좋지 않군요. 네, 다시 한 번만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들어야겠으니까요. 마침 포톤 감자님께서 양 차장님 힘내십시오 이랬는데 전화가 말썽이군요. 아주 특별히 오늘 좀 그렇습니다. 로게이지스님께서는 경상도 편중 인사는 의도적이고 다음에도 우리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오만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하셨고, 석양의 건맨께서는 인사한 걸 보니까 물샐 틈 없는 차벽 수비이다. 새로운 시사 조어를 하나 만드셨네요. 네, 다시 양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양 기자. 네네. 네, 아이고, 오늘 전화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유선을 빨리 마련해야 될 텐데. 아니, 그런데, 취재하고 돌아다니는 기자한테 유선 전화기 앞에만 붙어 있으라고 하기도 뭐하고, 가끔 의원회관이나 본회의 또는 뭐, 주요, 포스트에 사람들 만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 전화 연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어쩔 순 없고. 자, 김기춘 실장 얘기 마무리 지십시다. 예. 김기춘 실장, 경질설도 나왔고, 사퇴설도 계속 나왔고,
그런데 이제 김기춘 실장이 뭐 워낙 꼼꼼하게 일을 뭐 이것저것 다 챙기는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 좀 그 화제가 됐던 얘기는 최근에 그 한국 그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다가 한번 연기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랬죠. 예, 그랬었죠. 그랬다가 이제 그 뉴질랜드하고 FTA 체결 사실을 이제 공표하는 자리가 바로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 자리가 된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상황과 관련해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낙후에서 조정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호주를 방문을 했는데 호주 방문에 앞서서 한국과 호주가 맺었던 FTA를 어쨌든 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처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인데요.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의원이 바로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유기준 의원입니다. 네네. 유기준 의원과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서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 한 호주 FTA 체결 문제에 대해 그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그래서 먼저 처리를 하고 대신 이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한 호주 FTA나 한 뉴질랜드 FTA 관련해서는 사실 이 농축산업 특히 축산 농가의 피해가 굉장히 클 거다. 뭐 이거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한 뉴질랜드 FTA 체결 사실도 먼저 발표를 해버리면 한 호주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한 뉴질랜드 FTA 체결 발표를 그러니까 협상 타결 발표를 좀 뒤로 미루자. 예. 이렇게 서로 이제 논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 아이디어를 김기춘 비서실장이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이 더 늦춰진 거고, 그래서 한 호주 FTA부터 먼저 국회 외통위에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선물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은 호주로 이제 나갔고, 그래서 이후에 한 뉴질랜드 정상회담을 거기서 하면서 한 뉴질랜드 FTA 협상 타결 소식을 발표를 했다. 이제 이게 맥락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실질적으로 이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음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는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이 뭐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가는 날까지 어쨌든 현안을 계속 챙기고 여권 내에서 좀 굉장한 여전한 이 파워를 갖고 있음을 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팎으로 뭐 시위라는 표현은 좀 세지만 안팎으로 잘 봐둬라 이런 얘기 같이 들리기도 하네요. 그 하나만 딱 즉문즉답으로요. 네. 연말 개각설이 솔솔 나오던데 이완구 총리설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당장 이번 개각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네네. 그 나중에 개각 따로 한번 묶어서 말할 기회가 오겠죠, 그죠? 예. 오늘 고마웠고요. 전화 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양 차장도 좀 진땀을 뺐을 것 같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어쨌거나 제가 대표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박생춘 국가보훈처장의 일문일답. 지금 언론에서 보훈처장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태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신문 사설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보훈처장께서 잘 들으시고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 보훈처 예산을 삭감한 것을 두고 정무위원장을 찾아가 서울로 던지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박 처장은 장진호 전투를 생각하며 감정이 북받쳐서 흥분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했다고 한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도 아니고 코미디 같은 행태를
만천하에 드러냈으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박 처장의 일탈은 이번만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로서 그가 보여준 저열한 공직인식과 막가파식 행태는 용인의 한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를 야기했어도 그는 여전히 건재하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특정 이념이나 진영의 논리, 섣부른 우국 정조에 사로잡혀 애국을 독점하고 정의를 오로지 하려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도 없다. 보훈이라는 것은 보훈처 스스로 내세우듯 국가 통합에 기여하는 정신적, 사회적 인프라다. 그런데 정작 보훈처를 이끄는 수장이 사회 통합을 해치고 반목과 갈등을 자초하는 언동을 일삼고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고 각 언론 칼럼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언론 칼럼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칼럼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공감하는 칼럼입니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마지막 이쯤 되면 본인이 알아서 그만두는 게 도리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공직이라는 것은 국가가 부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으로 여기서 제 거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같은 당 강기정 의원과 박생춘 국가보훈처장의 일문일답. 사설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이니 알아서 생각하시라. 말 답변 못하겠다. 공직은 개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엄한 방자함이 어디 있냐고. 이런 국회의원 스스로들이 창피하고 국회가 모멸감을 당한 것 같아서 다 쉬쉬하고 덮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박순 처장은 기분이 좋았죠. 내가 주먹을 한 대 치니까 1억 5천만 원이 생기더라. 국회의원 정무위원 20-30명 내가 다 해본다. 그런 엄한 방자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마음속에도 그러죠. 야, 여당 너희들 있어봤자, 야당 너희들 목 아프게 떠들어봤자 내가 한마디 하고 정리한다. 예산 안 줘 너희들이? 이런 오만 방자함이 지금 글에 나타나 있잖아요. 사설에. 그런데 이거 그냥 어떤 누구 사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요? 지금 가서 주먹으로 책상 한번 치니까 장전항 전투 1억 5천만 원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럼 2번 치면 3억이 한 10번 치시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6시 39분 막 들어왔습니다. 진짜 인터뷰 시작하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 실세로 지목되어 온 정윤회 씨 측이 허위 보도로 이혼까지 하게 됐다면서 주간지 시사저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부터 처와 딸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는 정윤회 씨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이혼했다? 선뜻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첫 보도를 했던 시사저널 측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올의 박재연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시나요? 전화 상태가?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조금 전에 전화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말이죠. 다른 코너에서. 예, 잘 들리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시사저널의 정윤회 씨 관련 보도 중에 최대 쟁점은 뭡니까? 네, 일단 그 정윤회 씨는 시사저널 측이 5개의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고 하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기사들은 크게 정윤회 씨가 정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각종 의혹이 담긴 기사와 정윤회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를 미행했다는 내용의 기사, 그리고 승마선수인 정윤회 씨의 딸이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에 관한 기사입니다. 네. 정윤회 씨는 이러한 기사들이 사인에 불과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일단 미행을 한 것은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신뢰성 있는 취재원의 그 제보를 통해서 한 달 이상의 취재 기간을 두고 충분한 그 기간을 두고 네. 그 기사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판에 들어가면 그 부분이 핵심 쟁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사저널 측은 자신 있다 이 얘기죠. 예, 그 미행 사건 자체가 진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이 그 사건 자체가 그 진실성이 있다고 믿고 기사를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말은 이제 전형적인 판결문 또는 법조 용어인데 일반 청취자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가볍게 번역을 해주시면 뭡니까? 그 부분은 그 법원에서는 네. 언론이 이제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그것이 일단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인지를 판단을 하고 또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또는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 미행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기자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와는 달리 만에 하나 미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뉴스 가치나 공공성 그리고 일반 독자, 국민들이 알 필요 또는 알 권리 차원에서 그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맞습니다. 법적 입장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네, 좀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가급적 쉽게 풀어보자는 뜻으로 보충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시사저널의 보도가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시사저널의 보도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예,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정윤회 씨는 수년 전부터 언론에 회자되어 온 공적인 인물로 보아야 되고 공적인 존재인 정윤회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 존재에 대해 어떤 의혹이 진실인지 또는 허위인지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는 이유로 그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사저널은 그 의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표현을 했을 뿐이지 단정적으로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는 표현을 한 바가 없고 또 박지만 씨 미행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이제 진실이라고 믿고 기사를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각종 의혹에 대한 그 해명이나 반론 인터뷰를 충분히 기사에 실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정성까지 기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차제 인터뷰가 성사가 됐으니까 그 법률 지식 우리 청취자분들 하나 좀 확실히 해두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다 또는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특히 정치권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이 그게 사실 여부와 명예훼손이 얼마나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면 다 명예훼손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명예훼손죄가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한번 개념 정의를 해 주실까요?
네, 명예훼손이라는 것 자체가 뭐 허위인지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뭐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사실을 얘기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도 네. 그게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어야 되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네. 진실한 사실이거나 아니면 그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덜 헷갈리시라고 제가 보충 질문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네. 거칠게 정리를 하자면 사실 여부 그 자체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게 더 명예훼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법정에서 따질 때는 그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중요한 네. 잣대다. 이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러면 지금 정윤회 씨는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정 씨가 시사저널의 그 기사 때문에 무엇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윤회 씨는 소장에서 시사저널 측의 보도로 인해서 명예를 훼손당했고 특히 딸과 관련한 특혜 논란 보도로 인해서 가족의 명예를 위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 주장을 하면서 2억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네, 2억이요? 예. 그러면 또 오늘 동아일보에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이혼했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혹시 들어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그 정확한 뜻은 저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정윤회 씨의 가족으로 있는 한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정윤회 씨 본인이 그렇게 판단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정윤회 씨와 배우자 관계로 가족으로 있는 한은 정윤회 씨에게 따라다니는 온갖 의혹과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다. 예,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좀. 예. 박 변호사님 예. 개인적인 견해시군요. 예. 그런데 그 승마 선수 딸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미행건과는 별개로 한번 방송들에서 보도가 있었죠. 신문과 방송들에서 몇 개월 전에. 그때 보면은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했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언론인으로서 볼 때 기사를 이렇게 팩트 체커라고 하죠. 저게 기사가 되는지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도 저거는 기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 자체를 시사저널이 최초로 보도한 것도 아니고 네.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분께서도 먼저 이제 의혹을 제기를 하셨고 각종 언론들이 앞다퉈서 특혜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충분히 그런 보도를 할 만한 그런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또 정윤회 씨가 이혼을 하면서 그 부인에게 재산과 양육권을 그러니까 흔히들 재산 분할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그런 거 전혀 없이 재산과 자녀 양육권을 모두 넘겨주고 그 대신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을 절대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서로를 앞으로 비난하지 말자. 이런 것을 지금 이혼 조정 합의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고 보도도 됐지 않습니까? 네. 혹시 그 사실이 그러니까 재산 이런 거 따지지 않겠다. 그 대신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은 절대 발설하지 말자. 요 항목이 그렇게 일반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이 대목이 시사저널의 보도와 무슨 연관이 있다고 박 변호사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저도 정윤회 씨 부부가 이혼 조정 합의서에 그런 내용을 담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요. 시사저널이 보도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함구하기로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기로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런 합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시사저널의 이 사건 기사들이 밀접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윤회 씨 본인은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완벽하게 무관한 그냥 자연인이다. 이것을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사저널이 정윤회 씨 자신을 마치 정권 실세인 것인 양 부당하게 좀 기사를 써서 그런 이미지가 많이 덧칠돼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일 텐데 정윤회 씨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그 자연인 시사저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는 자연인인지 아닌지 아니면 얼마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 답변하시기 조금 힘드신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하자면, 네. 정윤회 씨 같은 분을 공적인 존재가 아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일단 정윤회 씨가 현재 공직에 있는 분은 아니지만, 네. 공직에서 물러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네. 각종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을 단순히 사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답변을 하시면서 추정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예. 법조인들은 단어 하나에도 아주 원고 심려를 담아서 법적인 책임이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단어를 골라 쓰실 텐데 예. 추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는 뭔가요? 일단 각종 의혹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네. 의혹이 정말로 100% 진실인지 여부는 밝혀진 게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영향력이 반드시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네. 표현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추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한 태도는 역시 중요하죠. 그게 과연 사실관계가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관계는 일단 정윤회 씨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아니다라는 태도만 취하고 있지,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를 대거나 이런 네. 부분은 없고, 다른 정치권 인사들도 그것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파헤쳐서 진실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 소송을 통해서 각종 의혹들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은 이제 민사상의 것일 텐데요. 만약에 정윤회 씨에게 따라다니는 의혹, 그것들을 밝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누가 다시 소송을 낸다면 그 입증 책임은 정윤회 씨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 제기자에게 있는 겁니까? 그 입증 책임은 이제 소송을 하는 사람에게 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윤회 씨에게 계속 의혹이 따라다니는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이걸 좀 밝혀주시오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소송을 낸다면 그때도 네. 소송 제기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정 공방은 이제 민사 재판인데 정윤회 씨가 형사 고소도 했죠 아마?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 형사 처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서 수사 중에 있고 네. 수사가 언제 마무리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이군요. 예. 그 과정에서는 이른바 정윤회 의혹 이런 것들도 좀 조사 대상이 되겠죠? 네, 아무래도 조사 대상이 좀 되고 있고 진실성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성이 있는지 여부도 좀 관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수사 방향에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박지만 씨 관련한 그 사건에 대해서 박지만 씨에게도 서면 질의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박재만 씨는 정윤회 씨가 나를 미행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지금 시사저널이 보도를 처음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박재만 씨하고 정윤회 씨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넘어오시네요, 질문에. 마지막 질문 드리죠. 통상 언론 보도와 개인의 명예훼손이 충돌할 때 법원은 어떤 잣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과 같이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크게 봐서 공공성, 진실성,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그러니까 위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에서는 시사저널 측의 기사 게재 행위가 그런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실성, 상당성, 공공성 중에 진실성이라는 것이 뭔지 조금만 짧게 부연 요청드릴까요? 진실성은 명시한 사실 자체가 정말 진실한 것인지, 허위인지 진실인지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인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소송이고, 앞으로도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잇따를 텐데, 소송 과정
잘 임하시고 소기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특정 편을 뭐 응원하거나 편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정윤혜 씨 측하고도 만약에 인터뷰가 되면 똑같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시사저널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재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궁금증이 얼마나 좀 해소가 되셨는지 걱정이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날씨를 그냥 오늘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매우 타이트해서요. 내일 날씨는 큰 변화는 없다고 하고요. 11월 19일 마무리 말씀드리죠. 이른바 송파 새모녀법으로 불리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진 것 못지않게 그 내용이 부실해서 아쉬움이 좀 큽니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했던 이른바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일할 능력과는 상관없이 성인이면 월 60만 원가량을 벌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성인인 두 딸이 병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송파 새모녀 가정과 비슷한 상황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 겁니다. 또 부양 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실제야 어떻든 간에 부양을 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급 자격을 주지 않던, 즉 돌보지 않던 그 제도는 극히 일부만 고쳐졌습니다. 가족관계의 변화 현실에 맞게 사위와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하거나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요구는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할머니가 목숨을 끊은 사건도 결국은 부양 능력이 없는 자신의 사위가 부양 의무자로 인정됐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개선 탓에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무려 10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극한 상황의 서민들에게 당신이 형편이 어려운 이유를 대시오, 이런 식의 접근은 복지가 아니라 심사라는 겁니다. 심사. 새 모녀가 세상을 떠난 뒤 9달 동안 국회는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